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꿩 이런 야생동물 때문에 지난 5년간 농작물 재해보험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5만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농작물 피해 규모는 540억 원에 달하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동물로는 도심에도 간혹 출몰하는 멧돼지가 330억 원, 고라니가 9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끼쳤다고 하는데요. 오늘 강원도 화천에서도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추석을 앞두고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국내 양돈 농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9월과 10월 추석 명절 전후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추석 전후로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증가하는 데다가 야생 멧돼지도 번식기로 활동량이 늘어나고요. 봄에 태어난 개체수 증가까지 가중돼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북 남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포획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추석을 전후해 방역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양돈 농장들을 소독하고 홍보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농장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귀성객들도 양돈 농장 방문을 좀 자제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올해 쌀 생산량에 대한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다음 달 한로를 앞두고 해야 할 파종과 수확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모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면요. 지금부터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 전망에 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 연결해 이 소식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쌀 생산량에 대한 첫 번째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도 벼 재배 면적 조사치 이걸 반영해서 올해선 쌀 생산량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재배 면적은 감소했지만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걸 종합해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1.6% 가량 감소하는 370만 톤 내외가 될 것이다 이런 건데요. 지난해 생산량이 376만 4천 톤 정도였으니까 이거와 비교하면은 전망치로는 6만 4천 톤 정도 적을 거라는 거고요. 네. 신고 수요량이 한 360만 톤 내외 정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한 10만 톤 정도 남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산지 쌀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2022년산 구곡이 얼마나 시중에 남아있는지도 수급에는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고요. 상황이 어떤가요? 이것도 농경연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네. 8월 말 기준으로 산지 재고량이 13만 4천 톤 정도. 전년인 2022년 동기 대비해서는 64%가량 감소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양이면은 신곡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물량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산지 유통업체에서도 신곡의 매입 시기를 전년하고 또 평년에 비해서 앞당긴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렇게 농경연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올 8월과 9월 중순까지 신곡을 매입한 산지 유통업체 비중 14.9%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5.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곡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9월 15일 기준 통계청의 산지 쌀값 조사치가 이게 80kg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1,464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건 지난해 수학기 대비해서 한 7.6% 정도 오른 것인데요. 네. 다시 말해서 쌀의 원료인 조곡이 이제 부족하다는 의미겠습니다. 농경연도 산지 유통업체 조사를 통해서 산지 재고가 감소하면서 원료고, 그러니까 이 조곡 가격이 상승해서 조곡 40kg을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5월에 62,000원, 7월에는 72,000원까지 올랐다가 그리고 9월에 들어서서 69,000원 정도로 다시 내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올해 조곡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그 주력 품종으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철원 지역의 벼 매입가가 전년에 비해서 좀 낮게 측정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생종 벼를 주력으로 재배하는 곳이 바로 철원 지역인데요. 철원 지역 하면 아마 5대 벼, 5대 쌀 이런 그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이 5대 벼가 조생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력 품종에 대한 조곡 수매가가 가장 먼저 결정이 되는 지역, 이곳이 이제 철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실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난 19일에 지역의 한 농협에서 결정된 수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1,850원, 그러니까 전년에 2,040원에 비해서 한 190원 정도 낮게 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산지 쌀값은 오르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매입가가 낮게 정해진 이유가 뭔가요? 2022년산 벼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낮은 매입가가 정해졌고, 이에 대해 농가들은 이 생산비가 오른 상황에서 가격을 낮췄다면서 반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물론 킬로그램당 1,850원 정도면은 이제 전곡으로, 그러니까 쌀로 환산해서 이 80kg 기준으로 좀 보면 한 20만 원대가 넘긴 하는 가격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생산비가 오른 상황이 강화이 되지 않았다 이런 건데요. 특히 철원에 이어서 여주, 이천도 이제 벼 매입 가격이 고정해질 텐데, 사실 철원, 여주, 이천이 그해 벼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게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또 어떻게 결정이 될지 관심이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인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행인 소식인데 9월 2주차, 그러니까 16일까지 농식품 수출액 잠정치가 전년보다 0.4% 정도 늘어난 69억 1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시장별로도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고요. 또 품목별로 보면은 라면과 음료, 김밥을 포함한 쌀 가공식품, 그리고 김치와 딸기, 배 등의 신선 농산물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농업의 전후방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나 농자재 수출도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팜이 수주액을 포함해서 2억 3,800만 달러로 200% 넘게 늘었고, 종자도 3,800만 달러로 7.6%, 그리고 농약이 3억 700만 달러로 92%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예. 또 앞으로 좀 이 수출이 늘어나서 농가도, 그리고 또 전후방 사업에 있는 산업의 업체들도 지금보다 좀 더 튼실한 경영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네.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을인 것 같아요. 아침이 네. 좀 쌀쌀해졌는데 관장님도 실감하시죠? 네.
좀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예, 이 비가 오면 더 날도 서늘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 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수확의 계절로 접어드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밤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방송을 위해서 한낮에 이렇게 맞아요. 네. 해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방송국을 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캄캄한 밤에 그렇습니다. 출발해서 방송 끝날 때쯤에는 환해지더라고요. 이게 또 처음에는 살짝 우울해지다가 네. 하다 보니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 해가 짧아졌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이번 주에 추석인데 관장님 추석 어떻게 보내세요? 네, 고향에 내려갑니다. 아 고향이 어디십니까? 네, 전남 고흥입니다. 전남 고흥. 거기서 혹시 누가 또 농사를 지으시나요? 네, 90대 후반이신 아버님이 아직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90살 후반이세요? 네, 90대 후반이세요. 아, 정확한 나이를 지금 아드님이 모르시는 겁니다. 정말로 웃음으로 넘어가시네. 야, 정정하신가 봐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농사를 하시면 좀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더. 오, 그래요? 네,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밖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것을 제가 수집하고 다니면서도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농사로 보면은 엄청난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아버님이. 네. 그럼 잔소리 하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아, 그래요? 응원 많이 해주십니다. 걱정도 해주시고. 아, 그래요. 예, 훈훈합니다. 네. 그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어떤 시기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농사에 있어서 두 군데의 어떤 기점이 있는데요.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농사가 하지와 장마가 기점이 된다면 네. 가을은 한로가 있는 10월 10일경이 이제 기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지역적으로 첫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날을 앞두고 월동작물이 이제 파종이 됩니다. 네. 충분히 겨울을 날 양분을 뿌리에 비축해야 되는 보리나 밀, 시금치와 같은 작물들은 조금 일찍 파종을 하게 되고요. 네. 뭐 마늘과 양파처럼 이렇게 영양 뿌리가 충분한 작물들은 조금 늦게 심어서 11월까지는 파종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의 주요 기점은 콩이나 곡식 작물을 파종하는 6월 20일경 하지를 기점으로 하고 있고요. 월동작물 파종은 10월 10일경인 한로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확도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네, 한로는 또 이제 가을 작물 수확을 시작하는 철이기도 한데요. 땅콩, 고구마부터 그리고 열대 작물의 이제 수확 막바지 철입니다. 네. 첫서리는 무서리라고 해서 보통 이제 동해를 입히지 않지만 조금 지난 된서리가 오게 되면 고추나 가지, 토마토, 강낭콩과 같은 열대 작물들이 잎이 사그라드는 동해를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추운 날씨에 강한 것은 상추, 아욱, 시금치와 같은 엽채들인데요. 네. 얘네들은 영하 1도까지도 견딥니다. 네, 이런 작물들은 내한성이 강해서 된서리가 와도 어느 정도 견디는데요. 물론 가을에 파종한 배추와 무, 갓 그리고 아욱도 잘 견디는 편입니다. 이들 작물들은 영하로 떨어지는 기상 상황을 잘 살펴서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미리미리 기온 변화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그 고구마 같은 이 땅속 작물은 저장을 또 잘해야 된다면서요. 네. 땅콩, 토란, 생강, 고구마와 같은 땅속 작물들은 큐어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큐어링이요? 네, 큐어링이라는 것은 치유 과정이죠. 치유, 큐어. 예, 작물을 캐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또한 이제 표면에 수분을 없애고 저장 물질의 농도를 좀 강하게 해서 겨울 저장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네. 저장하는 방법도 각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또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예. 저장하는 방법. 네, 생강과 토란, 울금, 약콩과 같은 작물들은 또 얼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 습도도 또 유지해줘야 되는. 습도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모래 속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땅콩, 고구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조건으로 15도 정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또 좋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따로 나중에 시간을 내서 이제 저장 방법을.
그 열대 작물은 또 줄기를 잘라줘야 한다고요. 네. 열대 작물들의 경우 고추나 뭐 토마토 이런 것들도 다 열대 작물인데요. 줄기를 잘라서 열린 열매를 후숙시키는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식물에서 물관과 체관이 있는데 물관은 사실 죽은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온도 변화나 식물의 호르몬으로 전달하는 명령과 무관하게 무조건 작동합니다. 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일인데요. 물을 상태가 뭐 기온이 떨어졌고 말건 무조건 물을 끌어올리는 통에 열매가 열려서 아직 붉게 있거나 갈색으로 꼬투리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기를 잘라주면 물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면 식물 체내에 있는 수분이 부족해져서 체액의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동요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체내에 기존에 저장된 어떤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남아있는 열매나 씨앗을 숙성시키는데 이렇게 신기합니다. 총동원을 합니다. 네네. 열매나 씨앗이 작을 수는 있어도 탱탱하게 숙성시키기 때문에 열매로도 씨앗으로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 줄기를 잘라주는 게 이렇게 큰 효과를. 그리고 땅 속에 뿌리는 그대로 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땅 속에 뿌리는 가급적이면 캐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좋은데요. 네네. 이 뿌리들이 땅 속의 미생물들을 부양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겨울 작물을 심어주면 좋겠지만 맨 땅을 겨울 내내 두는 것도 사실은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한테는 먹이를 공급하지 않는 거 똑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럼 또 땅이 좀 안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예. 열매나 씨앗을 수확하고 남은 부산물들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땅 속에 묻어주는 식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제주도 네. 갔을 때. 왜 저렇게 냅두지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벼를 수확하고 나서도 보통은 이제 사료용으로 이렇게 하얗게 네. 마시멜로 모양으로 이렇게 논에 쌓여 있는 것을 보는데 네. 네. 요즘은 또 보존 경운이라 그래서 아예 볏짚을 땅에 다시 돌려주는 그것이 추천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부산물을 파쇄해서 땅 속에 돌려주는 것은 토양을 건강하게 하고요. 미생물들이 이들 부산물에 의존해서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토양 보존 방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산물을 소각하거나 토양 표면에 둘 경우에는 또 탄소를 방출하지만 그렇죠. 예. 토양 내 매립하거나 퇴비하는 경우에는 탄소를 매립해서 토양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친환경이네요. 네, 이 자체가. 그렇죠. 네. 예. 탄소 중립화 농업이 되는 것이죠. 네. 결국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난화 기체로 배출이 되긴 하지만 그 속도를 지연시켜서 미생물과 작물에 의해서 충분히 활용될 정도로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꼭 좀 이렇게 해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요즘 배추와 무를 계속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그 어떤 걸 해주는 게 중요할까요? 배추와 무 그리고 가을 엽채류의 성장에는 정말 좋은 기후 조건이 지금 갖춰지고 있는데요. 네. 15도에서 25도 정도의 기온 조건이 이들 작물의 성장에 적합한 온도입니다. 웃고름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웃고름을 주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웃고름은 작물이 내고 있는 잎들이 들이우는 그늘, 그걸 이제 캐노피라고 하는데요. 네. 그늘을 따라서 홈을 파고 거기에다 거름을 넣은 다음에 흙으로 덮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나무도 이렇게 하는데요. 모든 작물들이 웃거름은 숲 그늘을 따라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캐노피를 따라서 준다. 네. 이 캐노피 부분이 잔뿌리들이 가장 발달한 부분이라서 양분 흡수가 가장 잘 되는 영역입니다. 네. 작물 너무 가까이 줄 경우에는 이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이거 자체가요. 네. 끼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웃고름을 이렇게 캐노피 영역에 이렇게 뿌려줘서 잔뿌리도 발달시키고 양분 흡수의 효율도 높이는 방식으로 웃거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웃거름을 가까이 주지 말고 잎이 이렇게 만드는 그늘 네, 그렇죠. 그쯤에다가 주라. 네. 알겠습니다. 또 재밌는 소식이 요즘 또 들어와 있다고요, 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네. 제 최근 직업이 사장님분이 네. 제 텃밭에 도우미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머슴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네, 보통 사장님이 아닌가 보네요. 네. 좀 이렇게 큰 기업인가 보네요, 좀. 네, 알만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이제 다국적 기업의 전문 경영인 어이구, 예. 출신인 분이 농사를 배우겠다고 오셨어요. 매일매일 농사 작업하고 또 일한 내용을 저에게 농사일지로 이렇게 피드백을 이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농사일지는 농사의 내공을 금방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올 초에 농사일지 작성의 중요성을 방송한 적도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여전히 농사일지 잘 쓰고 계시겠죠? 계시겠죠? 또 이분이 저에게는 마케팅 관점에서 농사를 성공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코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이 상황에 따라 서로가 네. 스승과 제자가 되는. 네. 네. 이런 것을 보면서 농업에는 농사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자기의 역량을 그대로 농업에 투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농사 기술로는 기존 농업인들이 가장 전문가죠. 그렇죠. 근데 보통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신 분들은 농사로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을 많이 부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를 통해서 농업을 새롭게 네.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 분야가 농업을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게 됩니다. 새로운 농장 식구의 또 활약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 경영인 출신의 그 머슴께서 관장님 텃밭 농사에 어떤 기여를 할지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 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지금이라도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라도 그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안에 가급적이면 다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안 되면 또 저희가 다음 주라도 그죠? 네.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4933님, 가을무 알타리 갓등을 텃밭에 심었는데 요즘 비가 자주 많이 와서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 네. 작물이 흙을 뒤집어쓰고 밭이 너무 질어요.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뿌리는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를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죠. 네네. 그래서 좀 고랑을 좀 깊게 배수를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5747님도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또 땅이 지를 뿐만 아니라 또 단단하게 되거든요. 질었다가 이제 마르면 단단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마르면 단단해지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호미의 뾰족한 끝으로 흙을 쪼아줘야 됩니다. 쫀다. 그래서 이제 흙이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톡톡톡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긁어주기도 하고 쪼아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흙 속에 있는 수분도 좀 날려보내주고 그다음에 통기성도 좀 좋아지게 해서 가을 작물들이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날은 좀 배수에 신경 쓰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말랐다 싶을 때는 이렇게 톡톡톡 긁기도 하고 이래서. 네. 네. 비가 그치자마자 한번 밭에 가보시면 물이 고인 데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이 물들은 한 3일 이틀 또는 3일 안에는 다 빠져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이렇게 물이 고여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이렇게 스패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4700님, 그 배춧잎에 작은 구멍이 나고 큰 잎이 통째로 잘려 있대요. 네. 좀 놀라운데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참고로 일주일 전에 칼슘과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네. 배춧잎에 구멍이 나는 벌레들은 아마 이제 이렇게 잎을 갉아먹는 그런 벌레들이 속할 거고요. 네. 이렇게 큰 잎이 통째로 잘려 있는 경우는 이건 처음 들어가는데. 거세미나방 애벌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잘려 나간 부분의 근처에 거세미나방은 멀리 이동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입 근처를 한번 흙을 살짝 파보시면 흙을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아마 거무튀튀한 큰 커요? 벌레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잡아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호미로 처리해야 합니까? 뭐 저는 잡아서 이렇게 닭한테 주긴 하는데요. 방법까지는 예.
예. 알겠습니다. 3959님이 쪽파를 심었는데 그 끝부분이 모두 말라요. 이거 어떤 영향인가요? 비료의 영향인가요? 퇴비나 뭐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성분의 부분인데요. 좀 끝부분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것은 칼슘 부족이 칼슘 부족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혹시 또 이제 퇴비나 비료를 너무 작물 가까이 이렇게 뿌려서 그 퇴비에서 나오는 가스에 의해서 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끝만 이렇게 말랐는데 네. 밑에서부터도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경우는 거기에 병충해가 고자리팔이라고 하는 병충해가 뿌리를 가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병충해가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밑단부터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것들은 뽑아서 멀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금방 옮겨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그중과 한 분 전화 연결해서 궁금한 질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00님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직접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연결돼 있나요? 예, 예.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지역에 계신 누구신가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임병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병관님. 반갑습니다. 오늘 관장님께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 편하게 얘기하시죠. 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예, 고향이 공인이시라는데 저는 보성입니다. 네. 저기 배추 모종을 심은 지가 28일 됐어요. 네. 근데 그 잎이 위로 이렇게 벙어리처럼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닥으로 쫙 이렇게 그 봄동처럼 네네. 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네네.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아, 네. 범통처럼 이렇게 품종 자체가 저도 이렇게 당진에 가서 봤는데 품종 자체가 이렇게 바닥으로 로제트 형태라 그러는데요. 바닥이 쫙 깔리는 형태의 품종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품종을 심으셨지 않나 싶고요. 근데 조금 기다리시면 또 속잎이 나오면서 또 속이 차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네. 품종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속잎이 이렇게 자라는 성장세가 좀 더디거나 아니면 속잎 끝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타들어가는 현상이 만약 나오면 그때는 이제 칼슘이 부족한 증상이라고 보시고 칼슘 액비를 이렇게 주시면 속이 잘 차오르는 배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없으세요?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또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쪽파를 같이 그때 심었는데 네. 쪽파가 끝이 약간 노랗게 이렇게 변하는데 네. 내가 지금 쪽파를 심고 나서 물을 한 두세 번 줬거든요. 네네. 근데 노랗게 된 부분이 왜 그러죠? 가늘고. 방금 전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거 나왔네요. 네네. 예. 끝부분만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경우는 이제 칼슘 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액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네. 액비로 주시면 이제 끝부분 노랗게 된 부분들이 바뀔 거고요. 간격은요? 어느 정도 며칠 만에? 칼슘은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자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네, 자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제 큰 고민이 해결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예. 이제 은퇴하고 초보 농사꾼이라 이게 항상 실수가 반복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 얘기 듣고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자주라고 하셨는데 매일 그러면 액비 괜찮은 거예요? 매일까지는 아니고 한 일주일 단위 정도로. 일주일 단위. 일주일. 예. 혹시 농사일지 작성하시나요? 일지는 작성을 따로 않고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메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에다가 일자별로 씨 뿌렸다, 싹 났다,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언제든
화요일입니다. 질문 예.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유 고향 가까운 분 만나서 지금 관장님도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반가웠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055 하나님. 유통기한 지난 새싹 보리가루나 다른 가루 이런 거 퇴비로 쓸 수 있나요? 바로 뿌려줘도 될까요? 고기 데친물 이런 거는 식혀서 밭에 바로 뿌려줘도 될까요? 하고 이 055 하나님은 네. 근데 굉장히 좀 기술이 좋은 분입니다. 질문을 하나 보내는 것처럼 하면서 3개를 지금 질문하셨어요. 네. 네. 하지만 저희는 다 해결해 드린다는 거.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 새싹 보리가루, 유통기한이 지난 새싹 보리가루 이런 거 퇴비를 쓸 수 있나요? 이거부터 좀 해결해 주시죠. 이런 새싹 보리가루라든지 이런 다른 가루도 사실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더 잘 된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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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발효를 퇴비로 이렇게 바로 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재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 발효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얀 곰팡이가 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분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뿌려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사실. 네네. 네. 발효를 시켰냐 네. 안 시켰냐. 식물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가루라 하더라도 식물이 이빨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흡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고기 데친물 같은 경우는 어떤 고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보통 샤브샤브한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양지나? 거일 것 네. 같은데요. 예, 이것은 이제 바로 뿌려줘도 됩니다. 물이기 때문에 성분이 물에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뿌려주셔도 됩니다. 네. 고기는 괜찮다. 네. 네. 9575님, 풀을 모아놨는데 이걸 퇴비로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예, 풀을 모아놓으신 것이면 아마 이제 시들어서 갈색으로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퇴비는 보통 이제 탄소질하고 질소질을 잘 섞어줘야 되는데 풀의 양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질소질이 될 만한 재료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닭똥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것 종류가 아무래도 질소질이거든요. 아니면 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도 질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섞어서 퇴비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7436님이 저는 모르는 게 있어서 문자하는 게 아니라 박 원장님이 너무 농사 지식이 해박하셔서 칭찬 문자를 드리고 싶다고. 아버님도 구순의 농사를 하신다니 정말 농부의 자식 대단하십니다. 박 원장님 화이팅. 웃음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 하트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7436님. 계속 질문 이어갈게요. 1065님이 고수를 재배해서 성공적으로 수확을 했고 이제 씨앗을 모아보려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씨앗 양이 많더라고요.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고수는 지금 또 파종 시기이기도 해서요. 일부 파종을 하시고 네. 씨앗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고수 씨앗이.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고수 씨앗을 갈아서 또 이렇게 향신료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향신료도 됩니까? 네네. 씨앗 자체로도? 네. 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씨앗으로 활용하시려면 아무래도 냉장이나 냉동 보관이 가장 좋은 보관 방법입니다. 네, 거의 전에 들었을 때 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냉동은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5569님이 대추 열매가 갈라지는데요. 이거 원인이 뭔가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대추가 요즘 한참 익어갈 때인데요.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생대추. 네. 근데 이제 보통 가을에 이렇게 그 가을 장마라고 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나무들도 수분을 한껏 빨아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과라고 하죠. 열매가 갈라지는 증상이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세포벽을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주는 칼슘
칼슘 거름이 제가 칼슘 거름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요. 예, 칼슘 거름이 부족할 때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나무를 칼슘 같은 경우는 나무 둥치에다가 굴껍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북하게 쌓아서 이렇게 칼슘을 보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은 당장은 열매가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물비료로 액비료로 빨리 뿌려서 좀 열과 현상을 좀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 며칠 비가 계속 왔잖아요. 네. 이거 지금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바로 가셔야 됩니다. 바로 그 5516님 양파 모판에 상투한 지 열흘이 넘어가는데 싹이 안 나와요.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10일이 지났는데 안 나왔으면 좀 걱정이 되긴 하겠네요. 근데 양파라든지 이런 파라든지 이런 씨앗들은 제가 형광성 발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빛을 가려줘야 네. 훨씬 더 싹이 빨리 나옵니다. 양파는 빛을 싫어합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걸로 덮어줬다가 가끔 이렇게 들춰봐서 싹이 나오면 이렇게 걷어주는 방식으로 양파라든지 이런 파 종류들이 대개가 빛을 싫어합니다. 이게 MBTI로 하면 I 성향, 내향적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0432. 근데 그 싹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괜찮은 거죠? 싹이 나올 때까지만 이제 어둡게. 네, 그렇죠. 네. 싹이 나면 일단 또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0432님이 올해 찰옥수수 씨앗을 사다 심었는데 구수하고 쫀득한 게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받아서 내년에 심고 싶은데 내년에 심어도 똑같은 맛이 날까요? 이거 매우 궁금합니다 하고. 네. 저도 이거 궁금해요. 네. 찰옥수수라든지 이런 시판하는 종자들은 되게 이제 F1 종자라 그래서 당대에만 형질이 나오고 그 이웃대로는 좀 잡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형질이 내년에는 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 횟수를 거듭할수록 형질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보증을 못 드리겠습니다. 와, 되게 신기하네요. 그런 게 있나요? 네, 종자회사들이 종자를 팔기 위해서는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야,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4776님, 홍감자를 지금 심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예. 8월 말까지는 심으셔야 되고요. 지금 심으면 그 성장할 만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혹시 시설이 있으시면 시설 안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제주도 정도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지금은 충분하게 성장할 만한 기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파종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내년 봄을 기대하시죠. 내년 봄에 파종하는 걸로. 또 지금 들어온 질문들 살펴볼게요. 7055님이 양파 재래식 저장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저온 냉장고가 없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좀 재래식 저장 방법 양파 어떤 게 있을까요? 양파는 냉장 저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잘 말린 다음에 양파망에 넣은 다음에 시원한 데 바람 잘 통하는 데다가 그냥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양파는 그래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끝에 저온 냉장고가 없다 그래서 괜히 지금 슬퍼졌거든요. 근데 7055님 괜찮답니다. 예. 바람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8026님 관장님 김장할 때면 배추 속이 말라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배추 무에는 비료를 몇 번 정도 줘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배추 속이 말라 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전화로 주신 그런 것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칼슘 부족 현상이죠. 네, 그래서 새싹들이 성장을 충분히 못하는 경우에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라가는 증상들이 나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비료를 몇 번 줘야 되냐 배추부에. 배추는 액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고요. 퇴비로 웃구름을 줄 때는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확을 앞두고 3주 전에는 이제 모든 거름을 중단을 합니다. 3주 수확 3주 전에는 모든 거름 중단. 7819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대추가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벌레를 먹었대요. 네. 아이고
원인과 방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대추 같은 경우는 이제 꽃 필 때 이제 방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아마 이제 이렇게 침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벌레가 있는지 그걸 좀 잘 파악하셔서 방제를 미리미리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질문 계속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라도 저희가 꼭 소개를 해드립니다. 텃밭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구름 많고요.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 비 소식이 많으니까 우산을 꼭 챙겨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